인천의 초겨울 새벽, 한서연은 다림질 스팀과 기계기름 냄새가 뒤섞인 봉제 공장 바닥에 서 있었다. 철제 선반에 접힌 원단들이 벽처럼 쌓여 있고 시계바늘은 6시를 막 지나가고 있었다. 야간 잔업을 끝낸 손끝은 바늘 자국으로 얼룩졌고 속옷처럼 야른 월급 봉투는 여전히 사장 책상 위에 있었다. 다음 주에 준다는 말은 이번 달에도 유효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의에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다. 퇴근길, 논현동 고시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모바일 뉴스 대신 숨을 고르는 법을 연습하듯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한강변 풍광 대신 그녀의 기억은 군포에 있던 보육원과 입양이 좌절된 날의 흰복도, 그리고 몇 년 전 산부인과 진단서에 검은 활자를 떠올렸다. 임신 유지 어려움, 외로움은 말로 꺼내면 모든 게 망가질 것처럼 조용히 숨겨야 했다. 그날 밤, 고시원 방문 밑으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우편함에는 발신인이 없었고 봉투 안에는 로고 하나만 박힌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쌀알만한 크기의 은색 눈동자가 물방울 안에 떠있는 모양, 그리고 단 4줄의 문장. 혜진 바이오센터 푸른 씨앗 프로그램. 생식의학 지원. 전액 무료. 비밀 보장. 문의 051XXXXXX. 처음엔 버렸다. 다음 날 저녁,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다 다시 주웠다. 인천에서 버스 2번 갈아타면 부산까지 닿는다. 바다가 보이는 병원. 거기서는 혹시 다른 대답을 들려줄지도 몰랐다. 혜진 바이오센터는 기사로는 익숙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에 세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정부 출연 연구과제를 몇 개나 따냈고 해외 학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자랑이 도배돼 있었다. 그런데 푸른 씨앗 프로그램은 사이트 어디에도 없었다. 대표 번호로 걸자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오후 KTX를 타고 센텀시티역으로 와주세요. 설명은 현장에서 드릴게요. 다음 날 서연은 빌린 코트 하나를 걸치고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남하하는 풍경이 빠르게 흘렀고 부산의 다차 공기가 달라졌다. 바다 냄새와 염분이 실린 바람, 유리와 철골의 도시가 햇살에 번들거렸다. 해운대 쪽으로 난 고가도로를 달릴 때 차창 너머로 유리벽을 곡선으로 휘어 만든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 같았고 미술관 같았고 병원 같지 않았다. 그것이 혜진이었다. 로비에는 생화 대신 금속과 유리로 만든 조형물이 놓여 있었다.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구체들 안에 미세한 LED가 은은하게 깜박였다. 안내 직원이 그녀를 별도 회의실로 이끌었고 회의실 테이블 위엔 계약서가 서류철에 꽂혀 있었다. 이름, 주민번호, 의료기록 조회동의 비밀유지 서약, 그리고 프로토콜 H-3에 대한 동의란. 유일하게 이해하기 쉬운 칸은 지원금 X였다. 상상보다 많았다. 단서조항의 숲에서 서연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담당자는 매끄러운 미소로 말했다. 한서연 씨 같은 분들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난자 제공도 아니고 아기도 서연 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지 않아요.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 의료팀이 전담으로 케어할 겁니다. 절차는 안전합니다. 왜 저죠? 그녀가 물었다. 담당자의 미소가 살짝 얇아졌다. 건강지표가 매우 좋은 데다 스트레스 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 상태를 알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내성을 측정했는지. 고시원의 얇은 벽보다 두꺼운 침묵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서류 끝에 이름을 적을 때 그녀는 펜초기 종이를 살짝 파고드는 감촉을 또렷이 느꼈다. 그 작은 소리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약이 끝나자 담당자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가느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물방울 속 눈동자 모양의 펜던트가 빛을 머금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드리는 보호 마크예요.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거죠. 잘 보관하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달맞이길 근처의 레지던스에서 바다가 어슴푸레해지는 걸 바라봤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어둑해지면 바람이 메웠다. 고시원과 냄비라면 대신 이곳은 따뜻한 전기레인지와 흰 침구가 있었다. 낯선 호화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참았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무감해지는 법을 익혀온 시간이 갑자기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이틀 뒤 시술 일정이 잡혔다. 생식의학센터는 소독약 냄새 대신 꽃향기의 미묘한 잔향이 났다. 흰 벽과 유리창, 소음 흡수제로 도배된 복도는 발소리까지 삼켰다. 수면 마취 전 간호사가 그녀의 옆에 서서 팔의 라인을 잡아주었다. 이름표에는 정유라라고 적혀 있었다. 겁나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그냥 이게 정말 나한테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깨면 나중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유라는 말끝을 흐렸다가 장갑 낀 손으로 펜던트를 가만 건드렸다. 이건 잃어버리지 마세요. 약물이 들어가자 시야가 물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잠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 어딘가에서 하얀 방을 보았다. 유리벽 너머로 일렬로 서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였다. 모두 같은 키와 같은 어깨선, 무표정한 옆모습. 서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눈이 없었다. 눈꺼풀 아래가 매끈하게 막혀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입들이 같은 형태로 열리고 닫혔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엄마. 그 한 음절이 울림처럼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깨어났다. 회복실 침대 위에서 천장의 선형 조명과 이동형 모니터의 녹색 파형을 동시에 봤다. 정유라가 잘 끝났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출혈 없고 수치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당연했다. 너무 이르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밤, 서연은 창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어올리고 멀리서 부두의 경적이 길게 울렸다. 전등을 끄고 누웠다. 펜던트를 벗어 손에 쥐고 그대로 가슴에 올렸다. 분명 꿈이었다. 마취의 잔재. 이성은 그렇게 말했다. 서연 씨, 스마트 스피커가 깜박이며 담당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더니 예약 문구를 재생했다. 내일 오전 9시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 유지해주세요. 그 음성이 꺼지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만히 흘렀다. 그러다 문득 배 밑바닥 어딘가에서 물결 같은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스쳤다. 장운동이려니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위에서 아니라 안에서 마치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손가락 하나가 부드럽게 두드린 것처럼. 그 다음엔 소리였다. 소리가 아니라 단어의 모양.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뼈 안쪽에 적히는 글자였다. 엄마. 서연은 눈을 떴다. 방은 그대로 어두웠고 바다는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허공을 더듬어 스탠드 스위치를 찾았다. 그러나 켜지지 않았다. 빛이 없어도 그녀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바깥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유도 방식도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이름처럼 명백한 일이었다. 서연은 펜던트를 움켜쥐고 천천히 손가락 사이에서 그것을 돌렸다. 물방울 속 눈동자는 빛 없이도 눈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다. 입 밖으로 한마디가 겨우 흘렀다. 나 여기 있어. 그녀의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럼에도 배 안쪽에서 작은 울림이 다시 한번 대답했다. 반가움 같은 것이었다. 혹은 확인. 관계라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감각. 그 밤, 그녀는 아침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조용한 대화가 꺼질까봐 잠이 와도 억지로 뒤척이며 깨어 있었다. 해가 뜨자 바다는 낡은 은판처럼 희끄무레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눈 밑의 그늘을 확인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미세하게 달라 보였다. 양쪽 어깨가 더 단단해진 듯했고 턱선은 조용히 의지를 품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고시원의 얇은 벽과 봉제 공장의 소음은 멀리 밀려났다. 부산의 바다와 유리 건물, 혜진의 깨끗한 복도와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들이 이제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배 속에 말하는 존재.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누군가. 서연은 손바닥을 다시 놓았다. 따뜻했다. 아주 조금 사랑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메모장에 적어두려다 멈췄다. 기록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기록하면 부서질까 두려운 일이 있다. 대신 그녀는 알람을 끄고 신발을 신었다. 해진으로 가야 했다. 초음파를 찍고 의사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숨길 것을 숨겨야 했다.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불렀든 이제는 돌아갈 배가 없었다. 문을 닫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만졌다. 물방울 속 눈동자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정밀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아주 조용히. 잘 있어. 곧 돌아올게. 그때 다시 한번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다. 아주 희미한 그러나 확실한 대답이었다. 혜진 바이오센터의 초음파실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기계에서 나는 전자음 대신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반쯤 누운 상태로 차가운 제리배 위에 발라지는 감촉을 느꼈다. 간호사 정유라가 조심스럽게 탐촉자를 움직였다. 여기 보이세요? 유라가 화면을 가리켰다. 회색과 흰색의 얼룩 사이에 물방울처럼 또렷한 원형이 보였다. 그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너무 이른 시기라 뚜렷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화면 속 존재는 이미 스스로의 위치를 찾는 듯이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 박동. 네, 들립니다. 유라가 음향을 켜자 규칙적인 둥, 둥, 둥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며칠 전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진료가 끝나자 유라는 데이터를 저장한 뒤 모니터를 껐다. 발육이 빠릅니다. 보통보다 20% 이상 성장 속도가 높아요. 좋은 징조이긴 한데 연구원들이 특별 관리하자고 하네요. 그녀는 연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썼다. 산모와 아기가 아니라 실험체와 데이터처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단어를 곱씹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긴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한서연 씨죠? 네. 최진우입니다. 여기 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익숙했다. 뉴스 기사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세계적인 상을 받은 과학자, 그리고 혜진 바이오의 창립자. 그는 악수를 청했지만 서연은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지 못했다. 검사 결과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온기가 없었다. 야이는 단순한 대리출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가 걸어가고 난 뒤 서연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적당한 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며칠 후 서연은 매일같이 검사를 받았다. 혈액 채취, 뇌파 측정, 심지어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세션까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그녀가 잠들면 누군가의 기억이 꿈처럼 스며들었다. 한 번은 거대한 유리관 안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걸어가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 너무 닮아 있었고 발걸음이 기계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또 한 번은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서 한 여성이 무표정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손목에는 서연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펜던트가 있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서연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 박동은 언제나 안정적이었다. 마치 그 기억들이 아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서연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 짙은 갈색 스웨터에 수수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건 그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더 오래된,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이에요.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민지라고 해요. 예전엔 여기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종이 쪽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성남사,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답은 거기에 있어요. 이 아이의 과거와 미래도. 서연이 더 묻기도 전에 민지는 곧장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 속에서 낮에 받은 쪽지가 손끝에 걸렸다. 성남사. 어쩌면 저 여자가 말한 대로 거기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떠날 수 있을까? 혜진은 그녀의 이동 경로를 이미 통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배 속에서 다시 울림이 왔다. 이전보다 또렷했다. 엄마, 거기 가야 해. 단어가 분명히 그녀의 안쪽에서 울렸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아이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초음파 검사 후 귀가하는 척하다가 센터를 빠져나왔다. 버스를 갈아타고 KTX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렸다.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산 아래까지 갔다. 성남사로 향하는 산길은 가파랐지만 겨울 햇살은 부드러웠다. 나무 사이로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일 때 서연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 듯한 낯설지 않은 기운이었다. 대웅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낮에 본 민지였다. 수녀복 대신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왔군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무슨 곳이에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찰마당을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때 여기 있었어요. 서연은 말을 잃었다. 민지가 이끄는 대로 그녀는 사찰 뒷마당의 작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서류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먼지 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꺼내졌다. 파일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성이 손목에 펜던트를 찬 채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서연 자신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이게 제 어머니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프로토콜 H-1의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그때부터 혜진은 세대를 거듭하며 아이들을 만들었죠.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건 그 실험의 세 번째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가 달라요. 서연은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거기엔 두려움과 함께 미묘한 결심 같은 것이 있었다. 배 속의 아이가 다시 울렸다. 엄마, 이제 알았지?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걸 느꼈다. 성남사의 뒤편 작은 방 안에서 민지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본체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부드러운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목소리는 서연이 전혀 모르는 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억양과 호흡에서 묘하게 익숙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혜진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서연아, 내가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기억해.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목소리 속 이름이 또렷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너를 밖으로 내보냈어. 그들은 우리를 세대별로 분리하고 실험의 결과만 남기려 했지. 하지만 기억은 피 속에 남는다. 언젠가 너도 느끼게 될 거야. 너를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이 끊겼다. 민지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이게 내 어머니가 남긴 전부예요. 혜진은 아이들에게서 유전자를 통해 기억을 전송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을 통제하려 했어요. 서연은 손을 떨며 녹음기를 만졌다. 짧은 몇 문장 안에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출생의 비밀과 지금 배 속의 아이가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도
제 기억을 물려받게 되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면, 내가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창밖으로 지리산의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바닥을 배 위에 얹었다. 아이의 심장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다. 최진우는 이번 세대를 완전히 인공화하려고 해요. F4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자궁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는 내 아이를 완벽한 모델로 만들려고 하겠죠. 서연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켜야 했다. 민지가 서랍에서 얇은 금속 칩 하나를 꺼냈다. 이건 해진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 키예요. 위험하지만 만약 내가 아이에게 내 기억과 진실을 남기고 싶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유전자 데이터에 내 기억을 직접 덧씌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센터 안에 있는 메인 서버실에서 프로토콜 H-3 파일을 찾아서 수정하면 돼요. 하지만 보안이 철저해서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칩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 무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성남사 숙소의 작은 방에서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기와가 미세하게 울렸다. 배 속의 아이는 조용했다. 아니, 오히려 평온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곧 들려왔다. 엄마, 같이 해. 그 목소리는 두려움을 덜어내고 대신 결심을 남겼다. 다음 날 새벽, 민지는 서연을 산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줬다. 부산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으로 사찰 지붕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지리산의 능선이 흰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그녀는 바로 해진 바이오 센터로 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해운대의 작은 여관에 숨어 있었다.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와 펜던트를 따로 보관했다. 그 사이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계획을 되뇌었다. 센터로 돌아가는 날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정제된 냄새가 났다. 정유라는 놀란 듯 그녀를 보았지만 곧 표정을 감췄다. 오랜만이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검사 일정을 마친 뒤 그녀는 몰래 서버실 층으로 향했다. 접근 키를 주머니에 넣은 손이 땀으로 젖었다. 경비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다행히 1명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그 틈을 타서 카드 리더기에 칩을 대고 문을 열었다. 서버실 안은 냉각팬 소리와 푸른 LED 불빛으로 가득했다. 끝없는 렉 사이로 들어가자 화면에 H-3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숫자와 코드가 가득했지만 민지가 말한 대로 기억 데이터 입력창이 있었다. 서연은 키보드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장면들을 떠올렸다. 고시원의 좁은 복도, 인천의 겨울바람, 처음으로 느낀 아이의 심장 박동, 성남사의 기와와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깊이 새겨 넣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모니터에 업로드 완료라는 문구가 떴을 때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서버실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서연 씨? 최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아이가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끝났어, 엄마. 최진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게 당신을 구해주진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센터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출 경고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늦었어요. 경보음이 센터 전층에 울려 퍼지자
붉은 경광등이 벽을 따라 번쩍였다. 차가운 공기가 서버실 안으로 몰려들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최진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데이터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요. 당신이 협조한다면. 서연은 대답 대신 주머니 속 접근 키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이 앓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협조. 당신이 협조해야죠. 아이는 내 겁니다. 그 순간 서버실 출입구 쪽에서 발걸음이 다가왔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섰다. 그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윤택이었다. 그는 다른 요원들과 달리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에는 미묘한 갈등이 번뜩였다. 이 사람을 어디로? 옆에 요원이 물었다. 최진우는 짧게 명령했다. 격리 구역으로. 아이를 분리 준비해. 아이를 분리한다는 말에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윤택의 표정도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숨기고 서연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붉은 불빛이 윤택의 옆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빼낼 겁니다. 때가 되면 신호 줄게요. 서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격리구역은 센터 최상층에 있었다. 문을 통과하자 창문 없는 방이 나타났다. 내부에는 침대 하나와 감시 카메라, 그리고 한쪽 벽에 설치된 인큐베이터가 있었다. 아직 비어 있었지만 그것이 곧 아이를 가둘 곳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이는 작게 움직이며 속삭였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윤택이 나타났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지금이야. 경비 절반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서버 복구 때문에.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좁은 서비스 복도를 통해 이동했다. 천장에 드리운 전선과 배관 사이로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깜박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식 화물 리프트가 있어요.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면 옛날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바깥까지 이어져 있어요. 서연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도를 맞췄다. 윤택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키를 꺼내 리프트 문을 열었다. 낡은 철제 바닥이 삐걱이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습기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콘크리트 벽에는 오래된 안전 표지판이 부식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이쪽입니다. 윤택이 손전등을 켰다. 그 빛 속에 녹슨 철문이 보였다. 그는 힘을 주어 밀어 열었다. 안쪽은 어둡고 긴 터널이었다. 양옆 벽면은 물때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발걸음마다 물소리가 울렸다. 절반쯤 왔을 때 서연이 멈췄다. 왜 그래요? 윤택이 돌아봤다. 아이, 지금 말했어요. 뒤에서 뭔가 온다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터널 입구 쪽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다. 손전등과 함께 무전기 잡음과 무거운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빨리. 윤택이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배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왼쪽. 이제 왼쪽. 서연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거기엔 좁은 보조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윤택도 방향을 바꿨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막다른 벽에 금속 사다리가 있었다. 위쪽에서 희미한 바람이 내려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낡은 목재 문이 나타났다. 윤택이 몸으로 부딪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밤하늘이 보였다. 그들은 산비탈 같은 곳에 나와 있었다. 멀리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윤택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돌아가서 흔적을 지울 겁니다. 당신은 왜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예전에 빼앗긴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뒤돌아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가자. 그녀는 산비탈을 따라 내려갔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고 발 아래 돌들이 바스락거렸다. 멀리 도로에 불빛이 보였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 최진우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제한하죠. 아이를 넘기면 당신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아이 없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화를 끊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산 아래로 던졌다. 검은 어둠 속으로 그것이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엄마, 괜찮아? 아이가 물었다. 응,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야. 서연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한서연은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다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다. 버스 시간표는 발에서 읽기 힘들었지만 첫 차가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아 있었다. 몸을 웅크린 채 기다리는 동안 배 속의 아이가 다시 속삭였다. 엄마, 추워. 서연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조금만 참자. 곧 따뜻한 곳으로 가자. 첫 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잠든 농부 한 명과 학생 둘뿐이었다. 창밖으로 산길이 천천히 풀리듯 내려가고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서 있는 남자들이 휴대용 단말기로 지나가는 얼굴들을 훑고 있었다. 혜진 측의 인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버스가 다음 신호등에 멈추자 재빨리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에는 세탁소와 오래된 분식집이 줄지어 있었고 이른 아침의 김밥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내오며 물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점퍼와 무전기를 찬 모습.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이 주변을 스캔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아이가 속삭였다. 주방으로. 그 목소리를 따라 서연은 몰래 주방 쪽으로 이동했다.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서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고개를 저었다. 뒷문을 열고 나서자 좁은 뒷골목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 빠져나가 오래된 여인숙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섰다. 프런트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혹시 한서연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민지 수녀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숨어 계시라고. 그는 열쇠를 내밀었다. 3층 맨 끝방입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멀리 부두에 대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민지의 말을 떠올렸다. 내 기억을 아이에게 남기라. 이미 서버실에서 그 과정을 마쳤지만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남길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열자 윤택이 서 있었다. 그는 평범한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찾아냈네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혜진이 곧 이 건물까지 올 겁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윤택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덧붙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압니다. 그는 지도와 함께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 혜진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F3뿐 아니라 F1, F2의 실험 기록과 실패 사례까지. 이걸 외부로 보내야 합니다. 국제 언론이나 인권단체에 닿으면 혜진은 끝입니다. 서연은 그 USB를 쥐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손 안에서 심장이 뛰는 듯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북한 재개발 구역에 옛 해군 통신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위성 송신 장비가 일부 남아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윤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그들이 왔어. 윤택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다. 뒤쪽 계단으로. 빨리. 그들은 여인숙 뒷문을 통해 골목으로 나왔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명이 나타났다. 윤택이 그들을 향해 몸을 던져 길을 막았다. 서연 씨, 뛰어요. 서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달렸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북한 재개발 구역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총성이 한 번 울렸지만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부산의 겨울바다가 회색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거의 다 왔어.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가자. 북한의 폐쇄된 부두가 눈앞에 나타났다. 녹슨 철문과 바람에 찌든 현수막, 그리고 멀리 보이는 오래된 통신탑.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숨을 고르며 철문을 넘었다. 그 순간 멀리서 났고 무거운 엔진 소리가 다가왔다. 혜진의 검은 SUV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통신소 쪽으로 달렸다. 폐쇄된 북한 통신소는 바닷바람에 사가 있었다. 철제 난간은 소금기에 부식되어 있었고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다. 그러나 통신탑은 여전히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 있었다. 한서연은 숨을 고르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제어판과 모니터들이 보였다. 전원 케이블은 잘려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보조 발전기는 아직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 서연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스위치를 눌렀다. 기계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 그녀는 단자를 찾았다. USB를 꽂자 화면에 외부 송신 준비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러나 송신을 시작하기 전 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엄마, 뒤에 있어. 순간적으로 몸을 돌린 서연은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제복을 입은 두 명이 들어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USB를 뽑아 손에 쥐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오려는 순간 통신소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윤택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곧장 제복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짧은 몸싸움 끝에 그는 그들을 밀어내며 외쳤다. 지금이에요. 송신하세요. 서연은 다시 USB를 꽂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진행률이 1%, 2%,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나 제복 중 한 명이 몸을 일으켜 제어판 쪽으로 달려왔다. 윤택이 그를 막았지만 다른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통신소 천장이 진동했다. 바닷가 쪽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의 강한 서치라이트가 창문 너머로 쏟아졌다. 무전기에서 최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 씨, 이제 끝입니다. USB를 내려놓고 나오세요. 진행률은 67%였다. 서연은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아이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 나 할 수 있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제어판의 송신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68%에서 90%로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100%에 도달했다. 화면에 송신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총성이 울리며 제어판 옆 스크린이 산산조각 났다. 윤택이 서연 쪽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며 외쳤다. 나가요. 두 사람은 통신소 뒤쪽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계단은 부식돼 발판이 삐걱거렸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지상에 도착하자 바다와 부두 사이에 좁은 골목이 나타났다. 그 길 끝에는 낡은 어선이 한 척 묶여 있었다. 윤택이 말했다. 저 배로 가요. 그러나 SUV 세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다. 그중 한 대에서 최진우가 내렸다. 그는 서연을 보며 차분하게 걸어왔다. 당신이 한 짓은 무모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당신의 실험체가 아니에요. 최진우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인류의 진화예요.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힘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것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렸다. 이제 끝이야. 순간 골목 주변의 가로등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SUV 엔진이 멈추고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다. 헬기 서치라이트마저 꺼졌다. 혼란 속에서 윤택이 서연의 팔을 잡아 어선 쪽으로 끌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타자마자 밧줄을 풀고 작은 엔진을 켰다. 어선은 서서히 부두를 떠나 어둠 속 바다로 나아갔다.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잘했어. 아이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부드럽고 더 가깝게 느껴졌다. 서연은 배 위에 앉아 배 속을 쓰다듬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이 선명하게 자리했다. 혜진은 USB 송신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앞으로 더 많은 추격과 위험이 기다릴 것이다. 그럼에도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와 자신이 남긴 기억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윤택이 조타를 돌리며 말했다. 저쪽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몸을 숨기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 위에 검게 떠있는 섬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속으로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린 끝까지 가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선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섬에 다가갔다. 섬은 작은 바위 언덕과 낮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부두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다. 윤택이 배를 조심스럽게 바위 옆에 붙였다. 여기서 당분간 몸을 숨기죠. 추적 장비가 없으니 혜진도 바로는 못 찾을 겁니다. 서연은 배에서 내려 젖은 바위 위를 조심스레 걸었다.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다. 작은 숲속에 들어서자 오래전에 지어진 듯한 나무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다. 창문은 깨져 있었지만 지붕은 아직 견고해 보였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했지만 구석에 벽난로와 낡은 테이블이 있었다. 윤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섬은 예전에 해군이 훈련용으로 썼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옵니다. 서연은 배낭에서 펜던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금속 속 눈동자가 바다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여기 기억나. 서연은 숨을 죽였다. 기억난다고? 응,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있었어. 하지만 나 아니야. 엄마의 엄마. 그 말은 서연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기억이 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일까?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밤이 깊어가자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다. 윤택은 혜진에서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원래 군 정보부 소속이었고 혜진의 보안 계약을 맡으며 내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F1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죠. F2는 생존율이 높았지만 기억 전송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F3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기억 이식과 통제를 목표로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내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윤택은 잠시 망설였다가 낮게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기억을 지우고 재프로그램하려 할 겁니다. 서연은 손을 배 위에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어. 그날 밤, 서연은 깊은 꿈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 위 작은 보트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거울 속처럼 서연과 닮아 있었다. 서연아,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아이를 지켜줘. 나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엄마, 서연이 손을 뻗었지만 여자의 모습은 바람에 흩어졌다. 대신 머릿속에 한 장면이 새겨졌다. 혜진의 영구동 지하 깊숙한 곳, 금속문 뒤에 빛나는 원형 장치. 아이가 속삭였다. 그게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 꿈을 윤택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장치는 아마 메모리 코어일 겁니다. F3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죠. 그걸 파괴하면 혜진은 무너집니다. 그럼 거기로 가야 해요. 윤택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혜진 본관은 부산이 아니라 외곽의 해안 요새 안에 있습니다. 보안은 군사 수준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다. 내 아이를 지키려면 뿌리를 잘라야 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섬의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무전기와 지도를 찾아냈다. 윤택은 지도를 펼쳐 혜진 해안 요새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안 절벽 쪽에 오래된 배수 터널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서연은 지도를 똑똑히 기억에 새겼다.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그 길 알아. 윤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이도? 응, 아마 엄마의 기억 속에 있었나 봐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기억은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와 함께 섬 주위로 짙은 안개가 깔렸다. 윤택은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내일 새벽, 배로 해안 요새로 갑시다. 안개가 시야를 가려줄 겁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며 배 속에 속삭였다. 곧 끝내자. 함께. 아이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엄마. 그 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함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손길과 아이의 심장 박동이 한데 어우러져 울리고 있었다. 새벽 4시, 섬 주위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듯했고 물결 소리마저 뿌옇게 번졌다. 윤택은 작은 모터보트의 엔진을 조심스럽게 켰다. 바람에 스치는 금속 소리와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출발을 알렸다. 서연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배 속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앞으로 40분 후에 도착해.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침착했다. 마치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안내자 같았다. 안개 속에서 윤택은 GPS 대신 나침반과 경험에 의존했다. 절벽 쪽 배수 터널은 해안 바위 아래에 있습니다. 밀물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쯤 지나 안개 너머로 희미한 절벽이 보였다. 그곳은 거대한 벽처럼 바다 위에 솟아 있었고 중간쯤에 어두운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보트가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거세졌다.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물살이 하얀 포마를 만들었고 그 사이로 배수 터널 입구가 드러났다. 윤택이 외쳤다. 지금입니다. 두 사람은 타이밍을 맞춰 보트를 몰아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과 습기, 그리고 축축한 돌 냄새가 밀려왔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목덜미를 적셨다. 터널은 예상보다 깊었다. 배의 엔진을 끄고 모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좁아졌다. 윤택이 조심스럽게 노를 저으며 말했다. 곧 내부 하역장과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서비스 계단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아이가 다시 속삭였다. 조심해. 앞에 사람 있어. 윤택은 즉시 노를 멈추고 손전등 불빛을 최소로 줄였다. 그 순간 터널 깊숙한 곳에서 약한 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벽 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곧 경비원이 지나가며 무전기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터널 끝에서 철제 격자문이 나타났다. 윤택이 허리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을 지나자 어두운 하역장이 나타났다. 녹슨 크레인과 오래된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고 위쪽에는 계단이 보였다. 저기로 갑시다. 윤택이 앞장섰다. 계단을 오르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벽에는 각종 배선과 파이프가 얽혀 있었고 가끔 전류가 흐르는 듯한 윙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끝에는 두꺼운 방음문이 있었다. 문 옆의 패널에는 메모리 코어 구역, 허가자 외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기야. 윤택은 카드키를 꺼내 패널에 대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원형의 거대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투명한 원통 속에 푸른 빛을 내뿜는 구체가 떠 있었고 그 주위를 복잡한 케이블과 금속 구조물이 감싸고 있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영상과 심장 박동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바로 혜진의 심장,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기억과 데이터를 통제하는 장치였다. 이걸 파괴하면 윤택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반대편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그는 두 명의 경비원과 함께 들어왔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그러나 이제 끝입니다. 서연 씨, 당신의 아이는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억이 아무리 특별해도 이 장치 하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럼 내가 이걸 멈추면 되겠네요. 최진우가 손짓하자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윤택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렸다. 엄마, 지금. 순간 메모리 코어의 푸른 빛이 번쩍이며 강하게 일렁였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빛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경비원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서연은 그 틈을 타중앙의 제어 판넬로 달려갔다. 손가락이 스위치를 찾는 순간 최진우가 소리쳤다. 멈춰. 그걸 끄면. 하지만 서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스위치를 돌리자 메모리 코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경고음이 울렸다. 바닥이 진동하고 모니터 속 아이들의 영상이 하나둘 꺼졌다.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이제 우리 자유야. 메모리 코어의 경고음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붉은 경광등이 원형 홀벽을 따라 번쩍이며 천장에서 금속 가루가 흩날렸다. 푸른 빛을 띠던 구체는 심장이 요동치듯 불규칙하게 깜박였고 주변 케이블에서 전기 불꽃이 튀었다. 최진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멈춰.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야.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이 조종할 수 있을 때만 그렇죠. 하지만 이건 아이들의 인생이자 그들의 기억이에요. 그걸 무기처럼 쓰게 두지 않겠어요. 윤택이 경비원 한 명을 쓰러뜨리며 외쳤다. 서연 씨, 빨리 끝내요. 서연은 두 번째 스위치를 당겼다. 그 순간 구체가 강하게 진동하며 거대한 섬광을 터뜨렸다. 공기 전체가 휘어지는 듯한 압력과 함께 귀를 찢는 고주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무너지고 데이터 스트림이 산산이 부서졌다. 경비원들이 귀를 막고 쓰러졌고 최진우마저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넌 내 아이를 해친 거야. 내가 지키려던 그 존재를.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그 순간 배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엄마, 고마워.
메모리 코어가 폭발하듯 무너졌다. 빛과 소리가 동시에 꺼지며 공간 전체가 어둠 속으로 잠겼다. 진동은 멈췄지만 먼지와 연기가 천천히 퍼졌다. 이제 나가야 해요. 윤택이 서연을 붙잡아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를 따라 뛰었고 뒤에서는 금속 구조물이 무너지는 굉음이 울렸다. 비상구 문을 밀자 차가운 해안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요새 밖에는 여전히 혜진의 무장 인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서치라이트가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했다. 멈춰. 누군가가 외쳤다. 윤택이 낮게 말했다. 뛰어요. 그들은 절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래는 것엔 파도와 바위뿐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배 속에 속삭였다. 엄마랑 같이 뛰자. 응, 엄마. 윤택이 먼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서연도 바로 뒤따랐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랐다. 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지만 안개와 파도가 그들을 가려주었다. 두 사람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해안선에서 멀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기, 부표 보이죠? 거기까지 가면 안전해요. 부표 근처에는 작은 고무보트가 묶여 있었다. 아마도 혜진의 경비원들이 쓰던 예비 탈출선일 것이다. 두 사람은 보트에 올라타 엔진을 조심스럽게 켰다. 멀리서 요새의 경광등이 점점 희미해졌다. 파도 소리와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귀에 남았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별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배 속의 아이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안도와 평온이 느껴졌다. 윤택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민지 수녀님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USB에 담긴 정보가 이미 송신됐으니 혜진은 곧 외부 압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최진우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멀리 육지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파도 위를 달리는 보트는 서서히 새벽빛 속으로 사라졌다. 고무보트는 새벽 물결 위를 가르며 육지로 다가갔다. 하늘은 점점 옅은 푸른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아침 해의 기운이 번져나갔다. 서연은 바람을 맞으며 배 속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의 침묵이었고 서로를 온전히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육지 가까이 다다르자 한적한 어촌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방파제와 줄지어 세워진 작은 어선들, 그리고 갓 잡은 생선을 정리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였다. 윤택은 보트를 조심스럽게 부두 옆에 붙이며 말했다. 여기서 잠시 몸을 숨기죠. 시골이라 혜진의 눈이 쉽게 닿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항구의 뒷골목을 지나 작은 여관에 들어갔다. 여관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속보에서 낯익은 단어가 들렸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혜진, 불법 실험 의혹 제기, 국제인권단체 조사 착수. 서연과 윤택은 눈을 마주쳤다. 송신이 성공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서연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온몸에 쌓였던 긴장이 풀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윤택은 작은 가방을 열어 응급키트를 꺼내며 말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당신의 신변은 물론 아이도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혜진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윤택은 창밖을 살피며 덧붙였다. 다만 지금은 그들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언론과 정부, 국제사회 모두 혜진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어머니였다. 잘했구나,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넌 내 기억을 이어받았지만 너만의 길을 만들었어. 이제 그 길을 아이와 함께 걸어가. 엄마, 그들은 다시 올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 거다. 하지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이와 너, 그리고 너를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연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바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대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멀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침이 밝았다. 윤택은 작은 지도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쳤다. 이 근처에서 북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군 시절 동료가 관리하는 산장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곳이니 안전할 겁니다. 서연은 지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으로 가요. 짐을 꾸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다. 해진 바이오 대표 최진우, 현재 행방불명.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연은 라디오 소리를 잠시 높였다. 행방불명. 그 말은 그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서연은 짧지만 치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추격, 도망,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 모든 순간이 자신을 바꿔놓았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자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혜진을 무너뜨린 건 단지 한 전투였을 뿐, 앞으로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싸우고 살아가야 했다. 석양 무렵, 버스는 외딴 산장 앞에 멈췄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동시에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긴 안전합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밖으로는 붉게 물든 산 능선이 보였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야. 아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엄마. 바깥에서는 산새 소리와 저녁 바람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그 평온함 아래 언제든 다시 파도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어둠이 내려앉은 산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